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사망 사건을 냈지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국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와 주의를 주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과격한 욕설을 뱉은 상대편 고등학생을 응징한 대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과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을 한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6시 30분으로 시간대가 바뀌고 나서 첫 방송. 정말 저도 하면서도 시청률이 과연 잘 나올까 정말 고민했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이 보내주는 카톡으로 제가 잠이 깼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원보야. 시청률 잘 나왔다.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 1, 2, 300이 빨갛고 바로 밑에 전체에서. 그러니까. 진짜 교수님, 확실히 나이가 50 지천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엔 안 이랬거든요. 그걸 땡겨. 예. 땡긴, 예, 네, 땡겨요. 네. 지천명 나 이거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이른바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지금 막 꾸연데요. 정말 말세다 말세. 시원하기만 하구만.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죠. 자, 그런데 경찰은 약간 진지합니다. 내사 중이랍니다. 자, 여성은 과다 노출 혐의, 남성은 교사 방조 혐의 검토 중이라는 거죠. 어제 백성문 변호사님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법 적용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는 계속 지켜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김서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하지만 입원해서도 본방사수하며 의리하신 창원 싱싱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정동래님, 빨리 쾌차하시고요. 하루 종일 남편 때문에 화나 있었는데 사반 덕분에 기분 업 됐어요 하신 주우경님, 우리 우경이 괴롭히지 마. 자, 올 89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엄니 박춘자 여사님, 보고 싶다 하신 뭉게구름님. 자, 고딩 때 원보 오빠 보고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학 전공하는 대학생이 됐어요 하신 윤룰루님. 예, 영광입니다.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 빨리 장가 가야지 했는데 사반 보면서부터 결혼 생각 접었습니다. 고마워요 원보영 하신 JAE님. 빨리 결혼해 그냥. 자, 박미향님, 이월규님, 김가을님, 하슈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반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선루프의 아이들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승합차, 아이들이 있어요. 선루프에. 저 차를 뒤따라가던 차가 뭐야 이거 하면서 찍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차량 속도, 시속 무려 80km. 자, 김 기자 부탁이 있습니다. 이건 영화 촬영 중이었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작성자는 우선 운전 중에 촬영한 거는 정말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충남 천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에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봤다고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무릎까지 내밀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성자는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가 할 짓은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였던 구간이었는데 시속 90까지도 가속을 했다고 합니다. 90km까지? 예, 이렇게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전하면서 또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저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법 공부할 때요. 예. 부모에게는 아예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걸 읽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적어놨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본능적인 거니까. 근데 저분들한테는 좀 읽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위반입니다.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저 아이들. 그러니까요. 만약에 갑자기 뭐 급 정거를 해서 아이들 허리라도 아유 말도 하기 싫으네요. 진짜.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거. 예?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아직도 손이 떨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화물차와 관련된 두 가지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무려 40톤에 육박하는 탱크로리 차량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무게만 40톤 탱크로리 달립니다. 자, 그런데 저 앞에서 차량 정체가 있는 것 같아서 1차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경찰 오지마, 안 돼. 왜 멈춰? 왜? 아, 풀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겨우겨우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깜빡이 켜고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차선을 바꿨는데 왜 멈춰? 그냥 쭉 달려야지. 자, 또 다른 영상 볼게요. 자, 이번에는 25톤 덤프. 그런데 저 앞에 빠지는 것 같더니 아, 이 차가 아니구나. 이 차였구나. 아, 왜 다시 들어와? 안 돼. 풀브레이크 밟았는데도 꽁. 그나마 경미한 충돌이었습니다. 자, 이 사고 무려 25톤 화물 트럭. 진짜 이 앞차 이 1.5톤 트럭 운전자는요. 네. 이 덤프 운전사분한테 평생 밥 사줘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 앞차 운전자는 오히려 뒤차 덤프 운전자가 과속했다. 아, 진짜요? 나는 갓길로 피해줬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25톤 가량을 실은 덤프 트럭이 90km 정도 속도로 직진하는 도중에 절로는 나가야죠. 나가야죠. 다 그것도 끝에서 들어왔어, 다시. 다 나갔다가 들어왔죠. 일단은 뭐 저 앞차 자기가 운전은 지금 갓길로 피해줬다고? 갓길로 피해줬다고. 세상. 저는 제가 보기에 피해줬다기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피한 거라고 일단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저 상황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취지로 뒷차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기서 나올 것까지 예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런 돌발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25톤 정도를 실은 덤프 트럭이 저 멈추려면 보통 90km 달리다 멈추려면 제동거리만 100에서 150m는 아이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면서 심지어 들어올 때 뭐 제대로 이렇게 표시도 하지 않고 들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법대로 하면 뒷차 과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차 과실이 거의 100%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영상 다시 보여주시죠. 예. 양 변호사님, 경차. 이거 차선 바꿨으면 빨리 가야지. 왜 멈춰, 왜? 저 뒤에 지금 블랙박스 차량 있잖아요. 예. 블랙박스 차량이 40톤짜리 탱크롤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정말 경차는 만약에 추돌을 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곳에 멈추면 앞뒤 안 재고 밖으로 차선 또 바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뒷차들이 저렇게 추돌할 수 있을 뻔한 경우가 저도 사실 도로에서 가끔 겪어요. 근데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저렇게 큰 차들도 달리고 있다는 걸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정말 그 차선 바꿀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모세의 기적. 자, 이번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추돌 사고 신고받고 출동 119 구급대. 하지만 꽉 막힌 도로 삐걱삐걱 울음소리 내면서 가자마자 저렇게 진짜 홍해가 갈리듯 세상에 양쪽으로 쫙. 와, 진짜 모세의 기적. 사고 수습 완료입니다. 김 기자. 예? 네, 지난달 26일 전라도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터널 부근에서 공사 중이던 차량을 한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도로가 워낙 꽉 막혀 있어서 쉽게 사고 현장에 도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데요. 그때 차량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양옆으로 길을 터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구조대는 빠르게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부상자 4명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세의 기적처럼 빛났던 순간입니다. 자, 교수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관광지 가서 쓰레기는 잘 안 치우는데 이거는 정말 국룰이에요, 국룰 진짜. 저게 옛날 진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이제 모세의 기적인데 요즘에는 꽤 많이 저런 상황이 되면은 시민들 다 이렇게 비켜 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런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뒤에서 인능인능 소리 나면 무조건 깜빡여 놓고 옆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자기 가족이 저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고 모세 기적이라고 하는 저 현상이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길가에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살려주세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주택가로 들어오는 경찰차 한 식당에서 배달 업체에게 살려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걸 본 배달 업체, 이건 무조건 범죄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하지만 식당 사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다는 말이 저희가 늦게 배차를 넣었어요. 네, 빨리 제가 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배차를 넣었어요. 그냥 저희 생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 사회부 여도현 기자 단독 보도인데요. 교수님, 진짜 왜 이러고 살아요, 진짜. 글쎄요, 이게 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저 용어 자체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배달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싹 다 빼버리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그 정도의 문자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12에 신고를 하게 당연하죠. 되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식당 측이 배달업체하고 손님 그리고 경찰 모두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저런 경우는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과태료를 물어서 이 금전적 손해를 보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112 신고하게 되면 저기 우리 그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저거 출동하느라고 진짜 네. 급박한 거, 진짜 범죄 현장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식당 사장님이야 그냥 배차를 안 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취지로 했겠지만 저건 요즘에 저런 식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면 그 메시지를 보고 범죄가 발생했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까지 하면 그때 다른 데 사고 났으면 어떨 뻔했나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는 뭐 저분이 아예 장난을 친 건 아니지만 예. 좀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가죠. 민폐의 끝판왕. 예. 자, 첫 번째 저희가 세 개의 사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민폐왕. 김포공항에 자전거족이 출몰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공항 X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X는 혹시 도그? 예, 네. 아무튼. 네. 네, 김포공항 출국장 의자 앞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조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크기가 꽤 커서 사람들이 주변에 앉을 수 없을 만큼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30분가량을 자전거 조립에만 몰두했다 사라졌는데요. 정말 진상 포인트는 예. 이 남성이 자전거 박스 등 뒤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저걸 저대로 놓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자전거만 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1시간 동안 의자 앞에 방치되어 있던 바람에 공항 이용객들이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작성자가 공항 직원에게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야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지 같은 데 놀러 오면 쓰레기는 안 치운다고 모세의 기적은 하면서. 자, 백 변호사님, 두 네. 번째 민폐왕은 누굽니까? 아주 셉니다. 셉니까? 네. 광주 동구의 한 여고 인근 골목에서 한 남성이 나체를 헐벗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민폐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런 바바리맨들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왔는데도 그대로 있으니까 귀가하세요. 이렇게 경찰이 남성을 설득했는데 예. 갑자기 경찰관을 공격하더니 집안에서 흉기까지 챙겨놔서 경찰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3단봉과 테이저건을 여기서 제압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네요. 나는 터미네이터다. 미래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 벗고 있나 보네요. 터미네이터가 처음에 그렇게 그 나체로 막 이렇게 전기불 미래에서 예, 맞아요. 뭐 이러면서 막 내 주먹에 맞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다. 뭐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알아서 오랜 기간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는 걸 경찰이 확인했고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해서 이 남성 강제 입원 조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막 거기 중요 부위만 앉아서, 이렇게 예. 딱 가리면서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자, 마지막 민폐왕 김포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응가를 하고 사라졌던 그 여성 저희가 전해드렸죠. 나왔습니다, 경찰에. 네, 경찰에 나왔고요. 사실은 뭐 안 잡힐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CCTV에 그럼요. 찍혔는데 너무 급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우기라도 했어야지. 저 양 변호사님 아. 죄송한데 지금 백 변호사님 물 드시다가 물 마시다가. 뿜었어요 지금. 아, 괜찮아요. 백번에서 밥도 아닌데요, 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치우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이 너무 짧았다.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잡고 나니까 또 법 적용하기도 좀 모호하긴 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설명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바닥에 했기 때문에 기계를 망가뜨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손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업무가 방해된 건 분명히 사실인데 업무 방해죄는 요건이 위계나 위력이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요건이. 근데 저게 위계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경찰이 고민 중인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가게 사장님께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올해 78 되신 홍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저를 약간 나무라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뭐야 처음 등장할 때 제발 출연자 어깨에 손 좀 올리지 마라. 이 할미 보수적인 교육받고 자란 사람인데 영 보기 불편하다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불편하시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출연자들과 얼굴이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인사를 해볼게요. 기대해 주시죠.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코지마만의 GSR 기술이 나에게 맞는 코스를 알아서. 십 대 청소년들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사망 사건을 냈지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10대 학생들의 폭행 범죄입니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0대 학생 5명이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피해자인 13살 중학생은 이모군 등 5명에게 100만 원을 빼앗겼고 잔인하게 폭행당했는데요. 가해자 일당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또 다른 중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조폭들이 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고문 장면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애들이. 글쎄요, 요즘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고문을 어디서 이 사람들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몇 개를 예를 들어 보면 피해 중학생 중에서 한 명은 케이블 타이로 이제 묶고요. 때리고 난 이후에 라이터로 손목을 찢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5시간 동안 계속 그 폭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서 레슬링이라든가 물고문 같은 것을 시키면서 흡연실에서 얼굴도 때리고 머리카락도 강제로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치아 2개도 파절이 됐고 머리카락도 강제로 잘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종합해서 보게 된다면 그냥 그 고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고문이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이 10대들이 온전한 10대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이냐고요 이게. 예. 하지만 말이죠. 진짜 화가 나실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촉법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저도 이 소개해드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3월 29일에 그러니까 촉법 소년 8명이 그러니까 렌터카를 훔쳐서 대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에 추격을 받다가 조금 전에 본 영상입니다. 운전자 13살 학생은 그러니까 저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순찰차를 발견하는데 도주를 했는데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안타깝게 숨졌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를 낸 차량에는 운전자 13살 학생 포함해서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6명 잡고 나머지 2명 달아났다가 검거가 됐던 사건인데 그때 사건에 3명이 이번 폭행 사건의 그 5명 중 3명입니다. 3명이 그때 그 촉법 소년들이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오른쪽에 저 사진 나오는 거 저게 정말 그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났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이게 지금 경찰서 한 복판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사고를 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는데 저 문구가 본인들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의 SNS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냥 저렇게 사진을 웃으면서 올렸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줬었고 차 위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진도 SNS에 올리질 않았나. 또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아는 지인이었던 모양이죠. 이 교통사고 소식을 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니까 누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지인을 좀 겁박했던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 샀었습니다. 자,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구미경찰서 SNS에 이 중학생짜리들이 담배를 물고 경찰서 한 복판 안에서 저러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면서 지금 저런 의시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예? 사람을 죽여놓고, 예? 교수님, 이게 지금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이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이제 엄청난 짓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가서 저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까지 살면서 무서운 꼴을 갖다가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무섭지 않고 교사도 무섭지 않고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법 제도를 갖다가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자체가 저들로 하여금 간을 많이 키워준 것이고 일종의 훈장을 탄 것 같이 아마 저렇게 올린 것은 뭐냐면 다음번에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하던 대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저 녀석들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그리고 나서 저런 사진이 등장을 하니 여론은 정말 부글부글하다 못해 그냥 펑 터져버렸죠. 그래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정말 가장 엄청난 100만 명이 넘는 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답변 듣고 가시죠.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께서 청원 내용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얘네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시 얘기하고 있네요. 이 녀석들을. 이제 그 당시 그 렌터카 사고를 내고 이제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모군 같은 경우 다른 사건이랑 병합돼서 결국 이제 소년원 송치 2년 처분을 받았고요. 그중 또 2명이 2년 소년원 송치, 4명은 2년 장기 보호 관찰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1명은 2년 장기 보호 관찰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중학생 폭행 사건을 저지른 3명, 저 8명 중에 3명이 이번에 또 이 중학생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렸던. 다 소년원에 갔다 온 3명입니다. 근데 그 소년원이라는 곳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이 어린 촉법 소년 같은 경우 소년원에 가더라도 그게 이제 전과로 남지 않고요.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년원의 주된 임무인데 작년 말에 출소를 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범죄 행각을. 자, 일단 그럼 여기서
또 다른 10대들의 사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학폭이 자랑이냐? 자, 이번에는 광주에서 벌어진 여중생들 사건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옥상 건물에서 여학생들 간 집단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광주 여중생 학폭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상에 유포되고 있는데요. 이 40여 초 분량의 영상에는 여학생 4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 피해 학생의 얼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영상의 원본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폭력에 가담한 무리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본이 삭제됐지만 그래도 돌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해당 영상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짧게 보고 가시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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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예쁘게 좀 예쁘게. 턱은 다리 길게 나오겠어. 길게? 얼굴 해줄래? 이쁜 얼굴 때리지 마. 그러니까 아, 멋있다. 제가 이제 양 변호사님도 저 영상, 원본 영상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한 아이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파괴하는 법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는요, 아픈 거를 떠나서요, 글자 그대로 저거를 영원히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일 텐데 한 학생은 나를 때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찍고 있고 옆에서 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어? 심지어 예쁘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기서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가해져서요. 저 친구 좀 정말 상담이나 치료 같은 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 친구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걸 만약에 부모님도 보셨을 거예요, 피해 학생의. 진짜 부모님 제정신은 못 사실 거예요. 예? 백 변호사님, 지금 일단 영상은 지워졌지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실 저 영상보다 이 댓글이 더 사실 황당하고 이 아이들에게 반성이라는 게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상은 업로드 후에 1시간 정도 지나 삭제가 됐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뭐 사람 때리는 영상 내려주세요라는 댓글이 달리니까 동생이랑 놀아준 거예요라는 답글을 달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네도 불안하니까 영상을 내렸구나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니까 그 밑에 저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불안한데 크크크크 그냥 개웃겨서 캡처해서 지금 스토리에 자랑하고 있음. 니네들이 비읍디귿 부들부들이죠. 예. 화를 내 부들부들 거려도 난 지금 편안하게 병원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보는 중. 여기에 반성의 기미가 1이라도 보이나요? 교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화가 나서 지금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면 전 이런 얘기 교수님 하실 거면 솔직히 제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부모 안 무섭죠? 학교의 교사 안 무섭죠? 제가 아는 교사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떠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인권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훈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뭐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촉법 소년들 연령을 우리가 폐지는 할 수는 없고요. 연령을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저씨 저 촉법이에요. 겁나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법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 저런 짓 한 애들은 법의 처벌도 받겠지만 사회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이미 저 주동자, 저 가해자 아이들 신상 다 털리고 심지어 이 때린 그 아이는 전화번호까지 이미 다 뭐 돌고 있더라고요. 예? 양 변호사님, 정말 그 여중생 그 때리는 애 있잖아요. 걔 보면 여중생 애가 지금 팔에 막 문신이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도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아이들의 인권을 과도할 정도로까지 보호하는 단계에 이르렀냐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컸을 때는 또 과도하게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죠. 학교에서도 예, 그랬고 맞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뭐 체벌을 한다거나 심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쪽에서 그걸 줄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요. 경찰이나 법적인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선을 넘었을 거고 그 전 단계까지는 아무도 개입을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청소년 사회에 공란이 생깁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너무 심할 때나 저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괴롭힘 당하는 또 아이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뭐 쉽게 말해서 길에서 뭐 담배라도 피고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어른도 가서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이 구멍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거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5월 31일 김제 시의 한 카페에서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던 만큼 음료를 전달하고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18명은 카페 직원이 아니라 김제시청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청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을 도와주러 온 거였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국장이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전북도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장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자,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무원이 서빙을. 야, 진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정말.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장면은 지난 5월 31일 낮 2시쯤 김제에서 새로 오픈한 카페의 개업식 모습입니다. 한 여성은 음료를 전달하고 또 다른 남성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카페 직원이 아니라 김제시청의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이 동원될 일인가 싶은데요. 이 카페는 김제시청의 모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이 아니라 서빙을 한 거예요. 팔아주려고 올 수는 있어. 네, 일을 했어요.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일요일 주말도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평일이죠. 평일. 그리고 저희가 김제시청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열심히 달려도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저기 지금 계속 원안에 나오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30분. 이거 일당 줘야겠네, 거의. 저기서 서빙도 하고 손님도 안내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개업식 전에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또 카페 바닥 청소하고 과일 및 답례품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 국장의 그 일에 따라서 거의 사실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업식의 일을 다 처리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뭐 아까 보시면 일부 공무원들은 손님 주문 기다리는 것처럼 테이블 근처에서 이렇게 서 있고요. 국장을 제외한 공무원 대부분은 더 문제는 연가나 반차를 내지 않고 근무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중에 지금 그 평일 오후 2시면 말이죠. 저희 JTBC 보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오후 편집회의 하려고 막 한참 예민할 때거든요. 양 변호사님. 이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런 걸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을 우리가 뭐 하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나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거 나란 일하러 가신 거예요? 오후 3시, 4시까지 자기 부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노무를 제공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국장이니까 눈치 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적 노무를 국장 눈치 봐서
공무원들이 나란히를 대신 나란히를 팽개치고 가서 서빙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돈을 주고 고용한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야죠. 당연하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었으면 저희가 이거 보도하지도 않았어요. 자, 개업식 초대장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했죠. 네, 카페 측은 모두의 쉼터가 될 첫날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모바일 초대장을 공무원 여러 명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의 맨 밑에는 국장과 그 카페 대표인 그의 아들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아니, 뭐라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형식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뭐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공무원 행동 강령 뭐 제 10조 2에 위반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이름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 이전에 아마 말로 다 했을 거예요. 아하.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증거 자료로 남은 것이고 뭐 식사하면서 야 이번에 말이야 나 무슨 요일 날 우리 아들 이 카페 지금 오픈한다. 그래 뭐 하여튼 이 정도만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뭐 누구 돌아가셔서 그런 걸 갖다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그냥 가족끼리 그냥 지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뭐 자기가 카페를 못 열겠죠, 공무원이니까. 근데 자기 아들 카페 여는데 저런 식으로 뭐 찍고 제가 볼 때는 뭐 찍기 이전에 아마 말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안 와도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을 수도 오라고 있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진짜 오라고 뭐 한 거 이러면서.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 예.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뭐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 안에 이름을 넣고 안 넣고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럴 때 진짜 오라고 하는 게 아닌 건 줄 알고 안 간 분들은 또 찍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니까요. 자, 백 변호사님. 그 국장 뭐라고 해명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면 거의 이제 공무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해명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래요? 일단 초대장은 아들이 찍었고 아들이 아유 내가 이름 넣으면 안 된다 그래도 이름을 넣었다고. 그 국장 직위까지. 아유 근데 이미 배포가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아까 직원들이 뭐 근무지까지 이탈해가면서 다 왔잖아요. 자발적으로 왔다. 항상 여기서 자발적으로 왔다 그래요. 자발적. 꼭 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뭐 주문한 차와 음료 전달한 거는 해당 과에서 단체 주문이 있어서 직접 받아간 거다. 하지만 내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니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송하죠? 그러게요. 자, 교수님.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이라도 이 언론에 딱 공개가 됐으니 들켰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갔다. 이제 전부 김제시청에서 시키는 커피 단체 주문은 아마 다 거의 여기서 독점을 하다시피 했을지도 몰라요. 글쎄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기를 자주 이용하는 그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거리도 뭐 한 14, 15km 된다는데 어디 저기에서 뭐 커피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회식하고 난 그 뒤에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러네요. 예, 회식하고 난 뒤에 뭐 커피를 마시러 갈 때는 아마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적절하고 적합치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사실은 강제로 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위에 있는 분이 확실하게 그 이런 어떤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터지고 난 뒤에는 굉장히 정말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진짜 아까 양 변호사님이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거를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기업에서도 이런 거 하면요 당장 인사위 회부돼 가지고요 징계 받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 전북도청 그러니까 김제시청의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이 감찰 조사에 나섰는데 감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감찰 결과 해당 국장이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서 시청 직원 2명한테 뭐 의자 정리, 바닥 청소, 과일 깎기 등의 잡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또 개업 전날에는 개업 축하떡을 또 다른 공무원한테 돌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 직원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을 했다는데요.
그 국장 본인 또한 직위가 명시된 모바일 초청장을 공무원들에게 보내서 개업식에는 김제시청 공무원 37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그 국장이 업무 시간 중에 아들 개업식에 참석하면서 3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국에 이 국장은 공무원 3명한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과 또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이고, 참, 결국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 국장님. 어? 자, 그런데 진짜 저희가 전북 김제 그래서 김제 하면 뭐가 그거냐 했더니 향교의 도시, 양반의 도시, 전북 김제. 이 양 변호사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전북 그러니까 김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끼리 서로 막 시의회에서 한복판에 그냥 네. 서로 불륜을 했네 막 드자비하고 싸우고. 아니 그 김제 향교의 도시에서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계속 이제 전해드리면서 든 생각이 왜 굳이 평일 낮에 개업식을 이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 국장에 이르셨으면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평일 저녁에 해도 괜찮고 아, 그러네. 주말에 해도 평일 괜찮고 저녁. 물론 그때도 직원들 반강제로 오게 하면 안 되지만 아니 나란히 일하는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 빼다가 그 과일 깎아라 그러고 서빙하게 하면 이게 지금 전북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하라고 그 전북시의 김제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명목이요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처럼 그러니까 인건비를 얻은 것이 되고 또 가서 직원들이 커피라도 한잔 마셨으면 그게 착복한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일까요? 저는 큰 돈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왜 그거 하나 하려다가 지금 중징계에 처해질 위험을 자초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이 공직 사회에 뭐 이런 문화 분위기 극히 일부겠지만 진짜 시정이 돼야 하고 다시는 재발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과격한 욕설을 뱉은 상대편 고등학생을 응징한 대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과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뭐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약간 뭐 보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디베이트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 한 대학생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생이랑 싸운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좀 보여주세요. 자, 먼저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정리를 할까요? 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임 협박범 고소 후기, 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글을 쓴 대학생은 온라인 슈팅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인 고등학생과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마찰이 격화되자 이 고등학생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대학생에게 건네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연락을 했더니 고등학생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너랑 네 엄마를 암살하겠다. 흉기로 죽이기 전에 등에 험악한 문자를 날렸다고 합니다. 예, 데이맥스님이 혹시 또 롤이냐? 딱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롤입니다. 예,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다른 죄송합니다. 게임입니다. 뭐죠? 오버워치 아닌가? 아, 오버워치. 아, 죄송합니다. 왜 헷갈리게 하고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오버워치. 자, 근데 이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엄마 안부를 묻고 뭐 그런 경우는 뭐 왕왕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그런 사건들 전해드렸잖아요. 현피 뜬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게 실제 현실에서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도 비슷했던 건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초강력 응징입니다. 자, 결국 이 대학생, 네. 그러니까 너의 엄마를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들은 그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네, 이 대학생도 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일단 이 대학생 쪽의 주장은 사과할 기회를 여러 번 줬다고 합니다. 사과할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문자 공개한 내용을 보면 혐의를 좀 부인하니까 사이버 수사대에 이제 임시 접수를 하고 경찰서에 이제 정식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인 대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10일 정도 지나서 형사에게 전화가 왔고 곧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로 했는데
형사랑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바로 이 해당 고등학생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 고소를 하니까 그제야 딱 연락이 왔다는 건데 어떤 연락이 온 겁니까?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도 왔었고요. 너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당연히 몰랐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의를 보고 싶은데 학생인지라 가진 돈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좀 보기에 따라서 많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좀 드리려고 한다. 좀 전화 좀 받아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은 합의에서 없다라고 완벽히 선을 그었다라고 본인이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쭉 올렸어요. 자기가 예. 겪은 일을.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이 직접 이 고등학생한테 연락을 합니다.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진행해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당황스러운데요. 그만하세요. 딱 이런 거예요. 고등학생이. 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딱 여지를 줍니다. 백 변호사님, 이럴 때 죄송하다고 했어야 돼요. 기회를 네. 준다고 할 때. 제가 보니까 그 고등학생이 뭐 사회 경험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하니까 일단 자기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는 고등학생이 일단 욕한 거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화가 풀고 나면 이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제 판이 많이 커졌고 일이 커진 그러면서 겁니다.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김서영 기자. 그래서 결국 이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등판을 하십니다. 네, 대학생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번에는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학생은 어머님께서 사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친구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점, 또 사과할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귀찮아했던 점, 또 합의금 명목으로 3만 원 주면 될까요? 뭐 이렇게 몰아가는 점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근데 뭐 사실 뭐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도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아이를 뭐 또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좀 그렇다고 판단했던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유예라는 건 잘못했지만 한번 봐줄 겐데 문제는 앞에 그게 붙어 있죠. 교육이수 조건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이 이 처분에 대해서 이건요 이 학생이 학교 조퇴하고 교육받으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학교에 통보는 가고요. 생활기록부도 망치게 돼서 학생부 종합위주 전형으로 대학 진학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근데 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뭐 생활기록부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뭐 큰 장애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학생이 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학생은 이 검사의 처분에도 만족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욕설 문자 때문에 이명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 처방전을 그 영수증을 첨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또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이 고등학생을 봐주는 게 맞았다. 아니다. 대학생 이렇게 그냥 직진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합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 토르가 온라인 게임하다가 초등학생한테 욕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그런 장면. 걔들도 그런 장면이 좀 희화화될 정도로 잘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스톱했어야 된다. 네, 거기서 스톱했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뭐 이 그 고등학생이 세상 살면서 무서운 그 상황을 한번 접하지 않아서 자기가 온라인상에서 뭐 욕도 하고 부모님 암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된불맛을 지금 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도 겁이 나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자기 전 재산이 3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상대의 어떤 화를 더 돋군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서로가 살면서 이런 일을 또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 어머니가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혼을 내고
뭐 이렇게 민사소송이라든가 뭐 항고까지 하고 그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가봐야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백 변호사님 딱 한마디만. 저는 수사 받게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어허.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명 진단서 받아가지고 뭐 민사소송까지 한다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사적 감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계속 청소년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예. 내가 이런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게 해주는 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거의 지금 채팅창에서는 일방적입니다. 대학생 잘했다. 이건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8년 7월 19일) 오후 햄버거를 먹고 싶었던 12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울산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생각에 2km를 열심히 걸어간 소년. 샌드위치 가게에 앉아 아버지가 건넨 요구르트를 한 모금 마시고는 요구르트의 맛이 이상하다며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내고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여 시간 뒤 숨지고 맙니다. 부검 결과 소년의 위장은 진녹색으로 변해 있던 상태로 약물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어쩌다 이렇게 위험한 요구르트를 마시게 된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울산 요구르트 독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그렇습니다. IMF 파고가 막 몰아치던 1998년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5남매 중 막내였던 12살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사망한 사건. 자, 일단 아이가 쓰러진 그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1998년 7월 19일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아버지와 함께 샌드위치에 요구르트를 먹던 12살 김군이 갑자기 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식품관 직원의 119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여 시간 뒤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김영세 씨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가 요구르트를 한 모금 마신 뒤 갑자기 요구르트 맛이 이상하다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먹은 걸 전부 토해내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사건 발생 1시간 전쯤 김 씨는 이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집을 데리고 나서서 2km를 떨어진 백화점까지 걸어갔다고 했는데요. 이 피해 아동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는데도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걸어갔던 겁니다. 자, 부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부검 결과 폐와 위장이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폐출혈 증세도 보여서 1차 소견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수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요구르트에서 포스파미돈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주 소량만 먹어도 바로 사망하게 되는 맹독성 농약인데요. 예. 2012년부터 판매가 중단됐지만 이 당시에는 농약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아니, 요구르트에서 저런 맹독이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요구르트 회사는 물론 이 제품을 갖다가 먹었던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불안해했었는데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이제 공포가 전념이 되는 건데, 예컨대 일본에서의 그 옴질리교 사건, 그러니까 예. 모리나가 캐러멜 안에다가 독극물 집어넣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일이 그 발생이 되면 상당히 그 세상이 흉흉하게 되죠. 예. 자, 경찰은 말이죠.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수사를 할수록 이 아버지란 사람의 말, 행동에서 뭔가 의심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와 함께 요구르트를 사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CCTV를 보니까 백화점에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서 요구르트 계산한 건 아버지 혼자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계산대에서 저 샌드위치를 먹는 햄버거를 먹는 가게까지가 한 44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아이하고 같이 다녔다고 모를까 아버지가 혼자 다녔다면 그 사이에 뭔가 요구르트에 나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더 수상쩍어서 계속해서 CCTV를 찾아보니까 사건 전에도
같은 요구르트를 같은 매장에서 혼자 몇 차례 샀던 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쓰러졌을 때, 쓰러진 직후에 진짜 보통의 아버지라면 하면서 막 거의 반 실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은 어땠어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의식을 잃은 아들을 놓고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요구르트를 가지러 걸어가기도 했고요. 또 식품관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고 직접 맡아보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아니, 지금 아이가 막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 당시 백화점 직원들은 이 음식을 먹고 아이가 탈이 난 상황에서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독극물 탈영부터 하는 아버지를 굉장히 수상하게 여겼다고 아하. 합니다. 자, 지금 나가는 저 사진이 현장 검증 당시의 사진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그 아버지 김영세 본인입니다. 자, 주변인 탐문 조사를 했더니 저 사람이 자기 아이를 해치겠다는 말도 했다면서요. 일단 지인들에 의하면 이 김영세가 술에 취해서 약이라도 먹여서 막내를 죽여야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아들이 사망하면 뭐 제조회사나 이 백화점에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사건 발생한 1년 전에 벤리를 떠났다가 7월 16일에 돌아왔고 이 사건이 7월 19일에 벌어졌으니까 사흘 뒤에 아이가 백화점에 따라갔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까 쩔뚝거리면서 백화점까지 왔다는 얘기를 시작할 때 했었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김영세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다리는 고쳐주지 않고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 탕진했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에서 경찰들이 이제 이 김영세에게 당신 돈 때문에 범행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1년 동안 저기 벤일하면서 모은 돈이 꽤 된다. 내가 무슨 돈 때문에 아들을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그 김영세가 탔다는 배 선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단 8일 동안만 선원으로 있었고 이후에는 벤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관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벤일하면서 돈을 모았다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상하네요.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이제 혐의점이 좀 그 깊어져 가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 요구르트를 팔았던 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 그 사망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른 아이들보다는 남루하고 신발도 아주 낡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버지 바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부자같이 보이는 뭐 본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부자같이 보이게 그렇게 옷과 신발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 씨가 바로 거기에서 건강보험 카드를 갖다가 꺼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병원을 나올 때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란 자가.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경찰도 사건 다음 날부터 바로 유력 용의자로 지금 지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인날 당일날 또 여러 가지 수사가 예상돼 있었는데 아이 발인을 하기로 한 날 아침에 한 14km 떨어진 목욕탕에 나타났던 걸 마지막으로 잠적을 해버렸어요. 야. 그 이후부터 뭐 산에서 도사 행세를 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나 제보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98년도의 사건이니까 24년째 잠적 중입니다. 와, 이건 사람이 아니네. 아니, 대체 김영세란 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약간 놀랍게도 김 씨는 사건 발생 22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과 2남 3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이 피해 아동은 막내 아들인데요. 원래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자제품 사업을 벌였지만 크게 실패했고요. 이후 금속업체를 전전하다가 외환위기로 실직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부인이 먼저 가출을 하고 이 본인도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도박판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빚도 지고 또 월세, 관리비가 다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3일 전 아이들만 지내던 집에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1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가장 반겼던 자식은 막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고 약간의 정신적인 지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5남매 5자식 중에 가장 막내, 자기를 제일 반겨했던 저 막내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걸까요? 그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자식들보다도 이 아이가 아버지를 제일 반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뭐 10손가락 물어가지고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어쩌면은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부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뭐 도박으로 돈을 다 탕진하고 뭐 자기 그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아들이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갖다가 그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보험금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당시에 공개 수배 안 했어요? 이때 그 현상금까지 걸었으니까 사실상 뭐 공개 수배를 한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 과정을 본다면 김영세가 아들을 독극물로 살해했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김영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취를 감추니까 일단은 잡아야 되니 예. 현상금 300만 원을 걸고 수배 전단 1000장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만 결국 이 김영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한동안 사이면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만 김영세는 결국 행방불명이 됐고요. 2000년이 돼서 일단 피의자가 없으니까 예. 그 당시 이제 기소 중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잡히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2013년에 이거는 뭐 경찰 수사 결과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미 공소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살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처벌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언양 이런 데서 뭐 도박판에서 봤다는 제보도 있고 스님이 됐다는 제보도 있고 좀 산에서 봤다 해서 일주일 동안 경찰이 산을 뒤진 적도 있는데 잡지는 못했는데요. 지금은 70대가 훌쩍 넘은 나이겠네요. 살아있다라면. 자, 마무리하기 전에 그 김영세의 얼굴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23년째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남성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73살 노인이 돼 있을 김영세입니다. 뭐 지금 저 모습은 아니겠죠. 저 40대 중후반의 모습이니까 흰머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고 뭐 이게 참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눈에 좀 이렇게 각인을 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죠. 오늘 첫 번째 픽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수영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휘청 넘어지면서 물과 함께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놀라운 사람들이 수영장 벽 쪽으로 몸을 피하는 동안 고무 튜브와 비치볼 등도 물에 휩쓸려 구명 아래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와, 이거 바닥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곳은 한 자택 마당에 만들어 놓은 야외 수영장이었는데요. 전조 증상 하나 없이 싱크홀이 발생했던 겁니다. 바닥에 깔린 장막을 걷어보니 무려 13m 깊이의 거대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좀 다쳤을 것 같은데요. 당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은 6명 정도였는데요. 사고 직후 3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미 한 명이 저기 빨려 들어갔군요. 네, 경찰은 허가도 없이 수영장 시설을 지은 60대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유, 폭우. 네, 미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차량이 휩쓸려 떠내려 가던 중에 나무 잔해에 걸려 간신히 멈춰 서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산단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수고 견인줄로 차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고정은 해놓은 것 같은데 뒷좌석에 운전자가 있었네요. 네, 경찰은 여성에게 차가 곧 잠길 것 같다며 손을 내미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 안에 있던 반려견이 보이지 않은 아이고. 하지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흙탕물이 계속해서 차 안으로 들이치는 상황. 경찰은 겁에 질린 여성을 안심시키면서 손목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일단 사람은 살았고 개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구조한 직후에 차 안을 살펴봤지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빠진 뒤 운전자 가족들이 차를 수색했을 때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 동북부에서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갑작스런 폭우로 주택 수백여 채가 침수되는 등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을 향해서 들이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죠. 뒤에 바다표범입니다. 이 바다표범이 느닷없이 어이구야 이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성 겁에 질려서 발버둥 치면서 멀리 피해보지만 바다표범이 끈질기게 쫓아가 여성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당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Get away, get away. She kept on swimming straight in towards the pup. So I guess that's mother's instinct to, like, you know, protect her pup. If it wasn't for the kayak guy coming, paddling over to save her, she would have got, like, chomped probably. 아, 그러니까 이게 금지된 구역에서 수영을 했던 거군요. 맞아요. 이 바다표범이 2주 전에 새끼를 출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미 바다표범은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몇 주간 경계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현지 동물단체가 바다표범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였던 겁니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군요. 네. 자, 공격당한 여성 구조가 됐나요? 네, 60대 여성 카약을 타고 있던 남성에게 정말 가까스로 구조돼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요.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바다표범 가족이 사는 해안선에 밧줄을 치고 관광객들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해변에 설치된 경고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중국 후난선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반려견이 꼬리를 세우더니 어딘가를 주시하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와! 잠시 후 떠돌이개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아예 팔을 저렇게 물어뜯습니다. 그러자 반려견이 재빨리 개를 공격해 넘어뜨린 뒤에 내쫓아 버리는데요. 자, 앞으로 얼씬도 못하게 아주 혼쭐을 제대로 내주는 모양입니다. 이야, 진짜 기특하네요, 쟤. 아, 제가 봐도 흐뭇하네요. 네, 평소에도 굉장히 영특해서 함께해온 7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는데요. 주인을 지키려 몸을 날린 반려견 덕분에 유기견에 물린 3살배기 아이는 아주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자, 충직한 강아지의 모습 정말 대견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메가박된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이 박청은 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시죠. 자, 남편이랑 대구 안지랑 곱창 골목에 있는 단골집 왔어요. 그런데 글쎄 여기 사장님도 사반 가족이십니다. 예능만 보던 우리 신랑 이상현 씨도 사반 너무 재밌대요. 저 출산 일주일 남았는데 순산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보니까 역시 청은님은 임신 중이라 콜라 왼쪽, 신랑은 소맥. 아, 그렇습니다. 꼭 순산하시고요. 곱창집 사장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그리고 안전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저녁 6시 30분에 옵니다. 자나깨나 BAO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